아, 아,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반부에 얘기한 것은 학교 교육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과 교육.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격이 지식 교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식 교육이 어, 시- 지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실패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 실패가 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 언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또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말이나 글로 적어서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교육이 실패하는 가장 근원적인 또는 요인 또는 약간 달리 말하면은 지식교육이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점에서는 교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고, 학생 편에서 보면 뭔가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학습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일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계속 이어서 그것은 이제 어, 교육 매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지식을 전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언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말이 되거나 문자가 되거나 둘 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과 문자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가지는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공부를 안 해서 또는 방법을 잘못해서 또는 충분히 그 열의를 갖고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제대로 된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그 이유나 요인을 뽑자 그러면 그것은 교육 매체로서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는 성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또는 언어의 성격.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와 마음 이렇게 내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문자는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자, 마음 대신에 우리가 지식 또는 이해 이런 말을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와 그 의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의미라는 표현을 내가 썼는데요. 의미가 그 지식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아는 내용 그게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즉 언어를 통해서 의미, 다시 말해서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을 하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자는 마음 또는 지식 이해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보면 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만 마음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일은 문자와 마음 사이에 원천적으로 가로놓여 있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 다시 또 다른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문자를 읽는 거죠, 눈으로.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자가 곧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자를 통해서 그 의미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학의 경우에 보면은 아까 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인 언어죠. 근데 그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과학의 원리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이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뭐 전부 다가 100% 전부 다가 그 언어로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문자만 읽어도 과학적 세계관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자와 의미 또는 문자와 마음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도 어,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문자와 의미 사이의 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아까 주자 말을 잠깐 인용했었는데요. 그 주자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왜 읽냐? 그러면 책에 보면 뭐가 적혀 있어요? 글자가 적혀 있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성현의 뜻, 그렇게 그게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글자만 암기하는 거죠. 전필, 아까 말했던 전필과 같은 상태에 그냥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책에 적혀 있는 언어나 어, 글을 읽고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 원리 같은 거, 그거를 깨닫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그 쓴 독서 자료에 보면 이제 언어 또는 문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책에 적혀 있는 글자와 어, 교사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이 직접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강연을 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 준다. 그래서 말과 구어죠. 살아있는 말.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직접. 녹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책에 적혀 있는 글자, 이 양자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그 책을 직접 쓴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면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책에 적힌 글,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죽어 있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시체 같은 말이에요. 문자로만 쫙 적혀 있으니까 여기 무슨 그 액센트도 없고 톤도 없고 몸이 건조하죠 말하자면. 근데 살아있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그 강약도 있고 억양도 있고 뉘앙스도 있고 표정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 힌트들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차이가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차이가. 특히 이 살아있는 말, 교사의 말이죠. 이제 교사의 입장, 교육의 입장에서 학생이 모르는 걸 이제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교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교사의 그게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는데, 교수행위, 티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는 이제 이게 지금 문자나 언어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요. 말보다는 글자보다는 텍스트보다는 영상. 지금 여러분들 영상 강의를 보고 있죠. 이런 영상이 훨씬 더 지식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차이죠. 매체의 차이. 언어냐, 영상이냐, 이미지냐. 근데 이 차이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됩니다. 내 글에는 이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후자의 문제, 요 문제죠. 그러니까 말과 그 이미지 또는 영상이죠. 어떤 세상,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에 어떤 앱 핸드폰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찾는다. 이것은 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부러진 나사를 어떻게 잘 뽑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기술적인 거 정보죠, 정보. 정보를 전달하거나 획득하는 데에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효과적이고. 근데 이제 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나 법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처럼. 근데 이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과연 말이나 언어보다 영상이 더 효과적인가?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 독서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학 시간에 뭔가를 많이 보여주죠. 그렇게 요즘에는 과학책들의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 AI 디지털 교과서로 기존의 교과서가 대체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현실감 있는 그런 영상 매체들이 더 많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글보다, 텍스트보다는. 근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영상이나 그림이나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나름대로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영상이나 또 어떤 그 사진 같은 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지식, 원리, 이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보고 즐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우리가 이 사진이나 이 영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진짜 교육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교육 내용은 결국 궁극적인 지점에 가서 교사가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걸 바라거나 이러니까 이 사진이나 영상은 이런 것에 주목해서 봐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보다 영상이 더 효과적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에 따라서는 영상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교육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난점. 그러니까 문자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를 통해서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그 마음, 지식이라고 생각해도 지식을 획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그 간극을 너무나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야, 문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불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선종이라고 있죠. 불교의 그 선종이 있는데요. 선종이 내세우는 주장을, 이제 불린 문자, 이게 직역하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를. 이게 세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책에 의존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어떤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글자, 언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왜냐하면 문자나 언어는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어떤 오해로 이끌 거죠. 뭔가 모르는데도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또 문자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가능했다 그러면 아마 교사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어, 또 한편으로 이 교육의 역사에서 말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하나 꼽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름은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프랑스의 그 18세기에 루소라는 인물, 장자크 루소라는 한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어 이제 그 에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까지의 교육을 이 가상 소설로 다룬 것입니다. 양이 좀 방대해요. 여기서 이제 아동기 교육에 국한해서 보면 아동기 교육이 이제 한 3살에서부터 한 12, 3살까지 정도 됩니다. 대략 연령대로 치면.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 유아하고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해요. 지금 연령대에 비춰보면. 그래서 아동기 교육을 논하는 그 대목이 분량이 상당히 됩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면 그 사람이 실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실물 교육. 영어로는 object lesson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게 물건 있잖아요. 대상. 이 object는 원래 영어로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실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 하면은 이건 말이잖아요. 그죠? 말이 아니고 실물은 뭐니까? 이렇게 까마귀랑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진짜 새들 있잖아요. 그 실물을 보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실물 교육이라는 말씀. 이 루소는 프랑스의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시대에 사회사상가였고, 또 교육 이론가였습니다. 자, 이 루소가 실물 교육을 주장한 데에는 그 위에 이유가 있어요. 어, 루소가 주장한 이 실물 교육에 관한 주장, 그러니까 문자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실물을 먼저 경험해 봐야 된다, 아이들은. 이게 이제 아동기 시절의 교육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이렇게 다시 약간 바꾸면, 어, 교과서 공부 있잖아요. 책을 읽고 하는 공부. 이게 문자에 구속된, 문자에 의존하는 공부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활동, 체험, 경험이 중심이 되고, 그게 교육의 가장 핵심에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주장도 그 발상이 같습니다. 루소가 주장한 발상과 거의 같아요. 자, 그래서 루소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루소는 그 당시 그 아동기 시기에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 사고 능력,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봤어요. 그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 수준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나 언어를 통한 교육은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어린이인데, 거기다가 이성적인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언어를 통한 교육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어린 이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봤다 그러면 루소가 다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그의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루소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서 행해지던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그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책을 읽어주고 책을 통한 교육을 했죠. 한마디로, 이 실물이 아닌 문자를 통한 언어, 문자를 통한 교육에 의존했던 당대의 교육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이솝 우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어, 여러분 혹시 기억이 읽어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그 어린아이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재미난 동화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이제 그 여우가 머리가 약삭 빠르죠. 여우가 어느 산길을 가고 있는데 나무에 까마귀가 앉아 있어요. 그 까마귀가 근데 맛있는 걸 입에 물고 있어요. 그럼 여우가 그걸 뺏어먹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자, 까마귀니 까마귀니, 제가 듣기로 당신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번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이제 허영심에 가득 찬 까마귀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불러주죠. 그러면서 이제 까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우가 그걸 낼름 받아 먹었다. 뭐 대강 줄거리가 이런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동화책이죠. 그런 거를 어릴 아이 때부터 읽어주고
그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도덕적인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도덕 교육의 일환으로 그걸 가정에서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그걸 읽어주면서 애들을 그런 식으로 훈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책을 통한 교육의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직접 인용해요, 루소가. 그러면서 그걸 비판합니다. 근데 다른 여러 가지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애들이 이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작가의 그 표현에 보면, 까마귀 선생님이 나무 위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 까마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불어로 까마귀, 선생님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제 불어로 무슈예요, 무슈. 이게 영어로 표현한 미스터 비슷한 표현인가요? 야보다 존칭입니다. 약간 높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불어 단어에는 우리말도 그렇지만 약간 그 냉소적인 표현이 의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허영심이 많은, 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겉으로 보기엔 얌전하지만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한다는 그런 비판적인 의미가 그 말 속에 무시라는 말 속에 그 녹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읽어야지만 그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은 다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잘못된 생각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래 그 동화를 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하여튼 그리고 책을 읽는 어린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른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인데, 말하면 어른들이 정답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 애들은 그냥 그걸 받아먹기만 한다. 자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통한 교육, 또 책 읽기를 중심, 책을 통한 공부, 이것을 아주 비판하고 아예 아동기 교육에서는 그걸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물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놔. 실물은 이제 새를 직접 보는 거죠. 식물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과학을 가르칠 때는 직접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가요, 새벽에. 애 손을 잡고. 해 지는 것도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쫙 감상을 해요, 해지. 노을이 쫙 지면서 해지는 광경을, 쫙 보면서, 야, 세상은 아름답구나. 어떻게 저렇게, 해가 저렇게 밑으로 내려갈까? 이렇게 질문을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답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답은 학생이 알아서, 해결을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이게 이제 아동기 교육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경험만 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소극적 교육이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육 매체로서의 언어나 문자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계속 지적이 돼 있어요. 아까 말했던 불교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요. 루소의 실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는 순간 역효과가 난다. 경우에 이 어린 이 시기에 요 시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언어나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래서 여러분 독서 자료를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아마 불교의 말은 여러분들 상당히 생소할 거예요. 네, 불교를 내가 인용한 것은 우리가 교사가 결국 말을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 그럼 또 내가 말로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근데 이런 식이에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약간만 과장해서 말하면. 근데 그렇게 중요한 매체인데, 또 우리가 영상을 보여주고 사진도 수업 사태에서 활용할 수 있죠. 그래 이제 애들이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뜻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의미를 설명해 줄 때 또 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매체가 이 말과 언어예요. 근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려간 그게 불교가 보여주는 거고 또 루소도 그런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족서 자리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절이 실물과 개념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왜 이 교육에서 이 언어나 문자가 그토록 중시되는지 될 수밖에 없는지 한계가 분명히 해요. 왜냐하면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는 지식을 온전히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걸 전달하는 매체이지만 그 자체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게 이제 루소는 이제 실물을 중시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적인 경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 것이죠. 어, 개념은 지식과 거의 동의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교육 매체로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또 왜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사용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서양의 철학에서 굵직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이고 교육자,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은 이 세 가지 비판서입니다. 뒤에 딱 비판이 붙어요. 영어로 크리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런 말을 쓴 그 칸트가 그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칸트를 가져온 것입니다. 독서 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칸트의 말인데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어, 루소처럼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교육에서 이제 루소는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또 언론 보면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이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경험 그 자체만 가지고는 지식이 안 돼요.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 이제 이건 칸트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 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건데 감성이 감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내용 여기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뭔가를 만져보고 봐야지 그 뭐 색깔이 어떤 거라든지 뭐 촉감이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자,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 없는 사고는 순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겠죠. 빈 껍데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공허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용어가 다른데요. 요 사고에 해당하는 용어가 여기 개념이고 요 내용에 해당하는 상하는 개념이 요 직관입니다. 이때 직관이라고 얘기할 때 칸트가 그건 루소가 말하는 직접적 경험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개념 없는 직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내용 없는 사고는 이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껍데기뿐인 지식. 뭔가 말은 하는데 뭐라 말로 규정이 돼 있어요.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를 도저히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공허한 거죠. 근데 개념 없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를 갖고 정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고 만지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규정해 주는 게 개념입니다.
어떤 사물의 정체를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뭐 바나나야, 동물이야, 식물이야, 삼각형이야. 이건 개념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이것은 저것이야 라고 규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하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직관이고, 그게 뭐야 라고 A는 B야 할 때 B, 그 정체를 규정하는 거죠. 그게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 칸트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결여된 개념, 지식. 말은 있는데 공허하게 이럴 게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원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형식뿐인 지식이나 언어를 가리킵니다. 개념 없는 직관은 반대로. 자, 이거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 설명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자, 그래서 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줄게요. 이 독서 자리에 없는 내용인데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잘 봐요. 이 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두꺼운 책을 썼어요. 어, 알견의 원리,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 과학적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과학적 지식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은 답이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실험을 해봐서 실험의 결과로 검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말이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라고 하는 거지. 이 사실에 맞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관찰한다는 거죠. 관찰에 의해서 진리 여부가 판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관찰에 따라서 지식인지 아닌지가 결판이 난다는 거죠. 과학은 그런 지식이라는 건데, 어, 과연 그런가가 이 사람의 뭐 질문, 궁금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보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뭐뭐로서 본다는 것입니다. 뭐뭐로서, A로서, 이렇게, seeing as로서 본다는 거예요. 뭐뭐로서 본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물을 경험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그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자, 그리고 사례를 하나 드는데, 그 사람 책에 여러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보여줘.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사람 책에. 그러면서, 자, 이 그림이 당신 눈앞에 눈으로 보죠? 그럼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어, 뿔 달린 사슴으로 보기도 하고, 펠리칸 같은 부리가 긴 새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왜 이거를 뿔 달린 사슴으로 보느냐? 또는 뭐, 부리가 긴 새로 보느냐? 토끼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토끼라고 하는 관념이 아예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 저걸 우리가 토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펠리칸, 부리가 긴 새라고 하는 이 관념이, 생각이, 아이디어가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 그림을 봐도 저 그림을 펠리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보는 데 필요한 도구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석의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관찰, 눈동 보이는 거죠. 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지식, 우리의 해석이죠. 한번 다른 표현으로. 여기에 의존한다는 거지. 이 칸트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저게 직관이고, 아까 말한 이게
그게 직관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토끼야. 이게 개념이에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슨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뭐 지식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고 뭐 어떤 학문적인 지식 이것도 지식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개념적 지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기 성격이 약간 다르고 또 이제 수준 차이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게 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봐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속담에 있는데 그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지식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슨의 주장은 그런 주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식이 중요하고 그 지식은 결국 이게 책에 문자로 적힌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에 의존하는 교육, 문자 위주의 교육, 책을 통한 교육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매체가 언어이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른 매체를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그걸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 인류가 교육을 하면서 어, 실패와 좌절을 겪었잖아요. 그걸 해봐도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가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사태에서 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몰라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주사기로 빡 뽑아다가 애들 머릿속에 쫙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주사기로 뭔가를 쫙 집어넣는 것입니다. 인젝션 영어로 말하면. 근데 지식은 주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입되는 지식은 그건 진짜 지식이 아니고 가짜 지식일 거예요. 지식은 자기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기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게 아닌 지식은 그거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가짜 지식인 거죠. 전필 같은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단어만 기억하는 거죠. 근데 교육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독서들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식 교육이 중요한데 지식 교육은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힘, 이게 사고 능력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사고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사고의 도구가 곧 개념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잘 가르치는 일, 제대로 잘 가르치는 일이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거의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언어나 말을 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 언어나 말은 그 지식을 표현하는 매체이긴 하지만 지식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자 수준의 지식,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단편적 지식, 잠깐 기억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식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문자 수준의 지식이 아니고 단편적 지식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스스로의 지적인 어떤 안목, 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
세상을 보는 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식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어, 부수적인 요인들 때문에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문제와 관련해서 암기 위주의 교육이 내내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게 학교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암기 교육은 계속 비판이 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암기는 이때까지 교육이 엄청나게 의존을 해온 주된 교육 방법이기도 했어요. 공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암기식 교육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배척해야 할 그런 교육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기가 과연 그렇게 그토록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배척이 되는가? 이런 의문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암기도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실물 교육 로스가 강조한 것처럼,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 중심의 교육, 또는 뭐 경험 중심의 교육, 이런 말이 이제 그냥 상식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이게 과연 만능의 방법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법의 문제는 근데, 구체적인 사태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가르쳐지는 교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확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암기도 필요하고, 경험이나 활동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교육의 그 교사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교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건 책에 적혀 있는 글자 아니겠어요? 문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고 교사가 그 지식을 그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그 명제의 의미, 교사가 파악하는 그 과학적 명제의 의미, 그게 곧 지식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자신이 뭘 가르쳐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거죠.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냥 진도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책에 그림도 있고 이렇게 표준화된 교과서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뭐를 가르쳐야 될까 정확하게 이것은 결국 교사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고 또 그게 과학교과라 그러면 과학교과를 교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 사이에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이 용어가 뭐 옛날부터 꽤 한 20년 전부터 상당히 부음이 돼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공부는 학생 주도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교사가 그러면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은 배워야 되는 거고 아는 사람은 교사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안 그렇고 애들이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 분명해요. 아이들이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이들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죠. 수학을 다 알고 있다. 수학을 왜 배웁니까? 이미 다 배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죠. 그걸 먼저 공부한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알고 있고 교사가 이해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학교 교육의 가장 주된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의 존재의 이유는 결국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서 교사는 근데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설명해 주는 존재. 뭐 지시하기도 하고, 권고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지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설명해 주는 존재입니다. 학생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이나 수학의 세계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죠. 자,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식교육에 있어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그 3장 지식교육은 왜 실패하는가? 이 독서 자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강의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독서 자료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의 거의 이 상당 부분이 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교과 지식 교육이기 때문에 이 지식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서 자료 중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1, 오크쇼트. 내가 그 강의 초에 설명해 줬습니다. 오크쇼트가 쓴 학습과 교수, 러닝 앤 티칭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역시 지식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교육은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에 다 취급할 수는 없고 부록도 취급할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또는 다음 주쯤 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를 잘 들었는지 또 최근 독서 자료는 잘 읽었는지에 관해서 아주 짤막한 퀴즈를 내가 이 클래스에 낼 테니까 거기에 다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